둘, 셋, 넷. 이게 뭐라고 우리는 언제나 이게 뭐라고 너무 즐거웠지. 이해하고 오해하고 울고 웃고 그렇게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정말 이게 뭐라고 고고고고 이게 뭐라고. 별일이 아니라서 그냥 지나치기에는 자꾸 궁금한 우리 생활 속 이것들에 관한 별책 부록. 북21 출판사와 함께하는 북팟21 이게 뭐라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북팟21 이게 뭐라고 이것을 발견하는 사람 요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조씨가 발견한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찾는 사람 김관입니다. 관희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그동안? 네, 어디 좋은 데 다녀오셨잖아요. 네, 정말 짧은 기간이었는데 일주일 동안 미국 시카고 그리고 뉴욕 다녀왔습니다. 되게 바빠. 얼굴이 좋아졌어요. 근데 그거는 미국 공기가 너무 좋아서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시카고나 뉴욕도 굉장히 대도시잖아요. 네. 근데 하늘이 그렇게 맑고 미세먼지가 없다는 게 너무 막 온몸으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대기 환경이 정말 안 좋구나라는 게 그냥 상대적으로 느껴졌다고나 할까? 하기사 저도 제주도 다녀왔는데 제주도만 해도 좀 나아요? 체감이 다르니까. 음. 근데 미국이라면 더 했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미국 가 있는 동안에도 짬날 때마다 이렇게 뉴스 같은 거 확인하면 네. 항상 우리나라 그 미세먼지 그 사진, 서울 도심 네네. 사진 보여지는데 제가 그 당시 있었던 미국의 어떤 그런 풍경이랑 많이 달라서 약간 속상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게요.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그러게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번 대선에서는 딴 네. 거 다 필요 없고 미세먼지 대책 확실한 후보 뽑겠다 이런 분들도 나오더라고요. 일리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라이브 방송 시작과 함께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네. 몇 개 좀 읽어볼까요? 네.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되냐? 그냥 치면은 한글로 치면은 뭐 그러니까. 있을 것 같아. 411 네. 님입니다. 특히 우리 게시판에 자주 댓글 남겨주시는 네, 분인데요. 그러게요. 네, 팟빵 라이브라는 빨간 글씨 볼 때마다 전화 연결이 되면 대박이겠다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저도 실제로 이 앱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 라이브 몇 시간 전 이게 뜨거든요. 맞아요. 이게 주는 뭐라 해야 되지? 긴장감 같은 거 좀 있더라고요. 일종의 기대감도 네네네네. 있고. 그리고 알라딘 지니 님께서는 김대동 씨 편 듣다가 헌법 공부도 하고 싶고 아이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싶어서 지금 다시 헌법이라는 책을 구입했다고 하셨어요. 물론 그럴 때 있으시죠도 함께 구입했다. 그리고 심영환 선생님 얼마 전에 나오셨는데 이 심 작가님이 헌법의 상상력도 구입했는데 아직 답을 찾지는 못했다. 이렇게 남겨주시기도 했네요. 자, 그리고 겨울 유자차라는 분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조용조용히 이해가 쏙 돼요. 너무 나이브하지도 않고 자극적이지도 않아서 너무 좋네요. 덕분에 읽어가는 책의 권수가 늘어나고 있다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모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네. 저희가 이게 뭐라고를 하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덕분이고 때문이니까요. 언제든 함께 얘기 나누고 싶은 책이나 주제 있으시거나 아니면 방송 듣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거나 그렇다면 팟빵 게시판이나 아니면 카톡 플러스 친구에서 아이디 이게 뭐라고로 검색하신 다음에 네. 풀친 맺고 댓글이나 1대1 대화 남겨주실 수 있겠습니다. 김관의 관심구역. 오늘은 성평등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얼마 전에 힐러리 클린턴이 뉴욕에서 열린 세계 속의 여성 정상회담 Women in the World Summit에 참석해서 선거에서 자신이 패배한 데에는 여성 혐오가 크게 작용했다. 이런 취지로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난해 미국 대선의 출구조사 결과를 보면 여성 비하를 일삼던 공화당의 트럼프 후보를 아이러니하게도 백인 여성의 무려 53%가 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에 대해서 영국의 가디언지는 미국의 백인 여성들이 트럼프의 인종차별 정책이나 여성 혐오성 발언에 대해 정작 내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면서 네. 백인 여성 트럼프 지지자들은 여성보다는 백인 자체의 정체성을 더 두고 투표를 했다. 이렇게 분석을 했다고 하네요. 어떻게 좀 누나도 약간 이런 여성 문제 혹은 여성 이슈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좀 이런 부분을 바라보세요? 저는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여성 혐오라고 해서 남자들만 여성 혐오를 하는 건 아니고 네. 여자들도 본인도 자각하지 못하면서 여성 혐오적인 발언이나 어떤 행동이나 네. 그런 것을 하거든요. 단적으로만 얘기해도 얼마 전에 그 대선 후보들 이제 토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저희 어머니하고 그걸 방송을 보는데 같이 보는데 이제 제가 그랬죠. 엄마 나는 심상정 후보에게 관심이 많아요. 그랬더니 또 여절 뽑게 그러는 거예요. 엄마가. 그러니까 그런 게 엄마도 모르고 내뱉는 여성 혐오적 발언인 것이죠. 네, 저는 충분히 일리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미국보다 앞서서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가졌던 그런 나라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대한민국도 성평등, 여성 혐오에서 자유롭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서울시에서는 모든 부서에 젠더 담당자를 따로 두겠다고 밝혔는데요. 또 주요 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여성의 비율을 40% 이상 끌어올리는 내용을 담은 시정 전반 성인지 강화 종합 계획이라고 발표를 어렵다, 했다고 하니 발음. 어렵네요. 네. 이 성을 인지한다는 것, 그러니까 성인지란 사회 모든 영역에서 법령이나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 이것을 가리킨다고 하네요. 젠더 담당자의 배치를 시작으로 해서 각종 제도를 고치고 또 이와 함께 의식교육과 성평등 실효화를 위해 힘쓴다고 하는데 말은 좀 어렵지만 결국에는 이제 우리나라 가장 큰 지자체로서 어느 정도 이런 성평등을 위한 좀 실질적인 노력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좀 풀이는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알게 모르게 이렇게 생활 속에 녹아있는 성불평등이 네. 참 어마어마한데요. 네. 특히 작년 말에 나온 이 책은 저희가 인식하지 못해왔던 성불평등의 지점들을 하나하나 잡아내서 사람들의 이목을 많이 사로잡았습니다. 무슨 책인가요? 바로 82년생 김지영이라는 네. 소설인데요. 개인적으로도 정말 뵙고 싶었어요. 근데 아까 얼굴을 제가 모르다 보니까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내가 모르고 딴짓했다. 그렇군요. 네. 자, 오늘은 82년생 김지영의 저자 조남주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캐스트 처음 나와주셨는데 이게 뭐라고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남주 작가님은 PD수첩, 불만제로, 생방송 오늘 아침 등 걸출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방송작가셨습니다. 그 후 2011년 한 소년의 재능이 발견되면서 벌어지는 소시민들의 비극을 현실적으로 담아낸 장편소설 귀를 기울이면으로 제17회 문학동네 소설상을 수상했었고 2016년에는 장편소설 고만해치를 위하여로 제2회 황산벌 청년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30대 여성들의 보편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 82년생 김지영으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신데요. 요즘에도 정말 많이들 읽더라고요. 특히 82년생 김지영은 책 자체가 다큐 같다, 일종의 다큐멘터리 같다라는 평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방송국에서 일해봤던 사람으로서 이 구성을 보다 보면은 데이터와 통계와 그 네네. 팩트들을 많이 담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런 어떤 약간은 독특했던 구성 방식이 아마 이 시사교양 작가로 일했던 경험과 맞닿아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의식을 하면서 쓰진 않았는데 네. 그래도 아무래도 영향이 있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드라마 작가와 달리
뭐 시사교양 쪽 작가들을 구성 작가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어떻게 도입부에서 시선을 끌지, 그리고 전체 이야기를 어떻게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그러면서 그 사이에서 뭐 정보를 전달한다거나 사실을 뭐 표현한다거나 주제를 전달한다거나 이런 걸 계속 작업을 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방송국에서 구성 작가님들과 같이 네네. 일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네.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구성 작가님들만의 그 특유의 흐름이라는 것이 항상 있더라고요. 네네, 전체 구성해내는. 네, 먼저 사례자 네. 한두 명을 딱 앞에 내세우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가져오고 딱 이렇게 그 사회적인 거시적인 함의로 딱 나아가고 이런 게 딱 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었어요. 네. 누나는 어땠어요? 저는 사실 그 이 책이 나왔을 때부터 읽기 전부터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책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뭐 관희 씨가 말씀하셨지만 워낙 저는 이 그 페미니즘과 여성 혐오적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하니까 이제 당연하게 이제 관심은 갔지만 이제 이런저런 해야 되는 일들, 그리고 먼저 읽어야 되는 책들 때문에 약간 계속 읽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책을. 네. 그러면서도 이제 각종 SNS나 이런 데에서 이제 책을 읽은 사람들의 어떤 후기나 어떤 그런 인터뷰랄지 이런 걸 계속 보면서 정말 애가 달았죠. 이거 진짜 빨리 읽어야 되는데 이거 언제 읽지? 언제 읽지? 이러면서. 근데 제 개인적으로 되게 짜릿했던 게 그렇게 미루다가 드디어 읽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시간이 나서. 네. 그래가지고 그 촬영이 2개 있던 어떤 날, 촬영과 촬영 사이에 어떤 그 2시간의 공백이 있어서 그때 카페에 가서 책을 딱 펼쳤어요. 그때가 4월 1일이었어요. 네. 와우. 근데 딱 책의 첫 구절을 보면은 김지영 씨의 생일이 4월 1일이라고 나와요. 그렇죠. 근데 그걸 네. 보면서 이러려고 내가 그동안 이 책을 못 읽었구나. 어떤 그런 짜릿함을 책의 초반부터 많이 느꼈고, 그렇군요. 그리고 읽어나가는 내내 아마, 그러니까 저도 되게 많이 그 리뷰에서 발견했는데 이거 되게 금방 읽게 돼요. 맞아요. 네. 근데 그 금방 읽음이 뭐 너무 간단하고 쉽고 뭐 그래서 후루룩 읽게 되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온 몸으로 그냥 아는 얘기라서 그냥 이거 내가 뭔가 더 생각을 거듭거듭 고민하고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 그냥 스폰지처럼 정말 내 몸으로 막 활자가 흡수되는 느낌으로 저는 읽었던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네. 굉장히 금방 읽었고, 저는 이제 짧게 SNS에 어떻게 표현했냐면 불에 타는 것처럼 읽었다라고 썼는데 정말 그렇게 이게 화인지 공감인지 뭔지 나도 잘 모르겠는 엄청 뭔가 복잡한 뜨거운 뭐에 막 확확 타는 것처럼 그런 기분으로 정신없이 읽었어요. 정말. 불사르면서 네, 읽었군요. 정말 불사르면서 읽었어요. 저희는 어찌됐든 작가님 만나 뵙기 전에 이 책을 읽었지만 아직 이 책에 대해서 들어만 보고 아직 책장을 펴보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여전히 근데 이게 6개월 된 책입니다. 근데도 와, 6개월이 됐구나. 벌써. 와. 그 도서 그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 아직도 랭킹이 되어 있는 책인데 맞아요. 어떤 책인지 좀 책 소개를 직접 부탁드립니다. 네, 그 굉장히 평범한 대한민국 여성, 1982년에 태어난 김지영이라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고요. 이 김지영 씨는 부모님, 할머니, 그리고 언니, 남동생이 있는 집에서 둘째 딸로 태어나서 평범하게 학교를 다니고 졸업하고 직장을 다니고 그러다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면서 이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된 굉장히 평범한 여성인데요. 그러니까 그 여성이 이렇게 특별할 것 없는 이런 삶 속에서 여성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는 여성이기 때문에 겪어야 했던 뭐 굉장히 일상적인 차별, 불평등, 위협 이런 것들을 적은 소설입니다. 그 앞서서 성평등을 위한 우리 사회의 노력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작가님 이번 책 자체가 네네. 어느 정도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이런 여성 성평등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요즘 이런 이슈 유독 더 많이 주목을 받고 네. 있는데 남다르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네, 아까도 말씀하셨던 여러 뭐 제도들, 뭐 법도 많이 바뀌고 있고, 제가 여기 썼던 구절 중에 법과 제도가
가치관을 바꾸는 걸까? 아니면 가치관이 법과 제도를 견인하는 걸까? 뭐 그런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있어서 그런 구절을 썼었는데요.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고 있고 이렇게 제도도 바뀌고 있고 이게 방향만 옳다면 좀 서로를 이렇게 견인해 가면서 같이 잘 더 빠르게 변화를 좀 이끌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참 그 책 나오고 나서 이런저런 이제 네. 피드백을 정말 많이 받으셨을 텐데 맞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서민들의 일상 속 비극을 굉장히 사실적이면서 공감대 높은 스토리로 표현하는데 재능을 보이는 작가다. 이런 평가도 있었다고 하는데 네. 어떠세요? 제가 서민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나는 가끔은 빡빡하다고 느끼면서 가끔은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고 느끼면서 가끔은 출구가 없을까 고민하면서 사는데 나와 비슷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게 제 관심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솔직하게 개인적으로는 장강명 선배 책 읽을 때 느낌을 네. 많이 받았어요. 아마 비슷한 얘기 들으시지 않았을까 싶은데 두 분의 공통점이라면 어쨌든 간에 그 미디어 플랫폼에서 네. 일을 장기간 했던 경력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그 한국이 싫어서가 많이 네. 떠올랐고요. 하필 또 같은 출판사였죠. 네. 같은 담당자. 그런가요? 네네. 이게 결국에는 담당자의 힘인가? 그러면 지난번에 장강명 작가님 오셨을 때도 오셨었나요? 그때 안 오셨지. 그때는 안 오셨나요? 되게 낯이 익어가지고 그럼 그때도 봤었나 보다. 이런 장강명 선배랑은 이미 책 썼으니까 이제 약간 좀 덜 챙기셨나 보다. 예. 아무튼 그래서 그런 느낌을 굉장히 좀 많이 받았어요. 빨리 네, 읽히는 것도 네. 그렇고 우리 또래의 이런 정말 일상에서 쉽게 보여지는 그런 인물들에 대한 묘사나 현실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좀 그랬고 한국이 싫어서와 정희연 작가님의 달콤한 나의 도시를 혼합시켜 놓은 것 같은 저는 느낌을 그냥 약간은 받았다고나 할까? 그래서 누나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제가 또 4월 1일생이고 네. 제가 82년 01학번으로서 빠른 83년생이긴 하지만 어쨌든 82년생들과 함께 성장해왔던 개인으로서는 진짜 남다른 그러네. 우리 의미가 이렇게 있어서 각자에게 다 이렇게 의미부여가 되는 게 정말 있네요. 내 주변 여자 동창들은 다 82년생 김모 씨니까 혹은 뭐 박모 씨니까 그랬구나. 네, 그래서 좀 남다르게 또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뭐 공포, 피로, 당황, 놀람, 혼란, 좌절의 연속에 대한 어떤 30대 한국 여자의 인생 현장 보고서 같은 82년생 김지영 씨의 삶에 대해서 잠시 후 조남주 작가님과 함께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생각과 고민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얼마나 많은 얘기와 시간을 나눴는지 이게 뭐라고 네, 오늘의 책을 한눈에 알아보는 목차 브리핑입니다. 오늘 함께할 책은 조남주 작가님의 소설 82년생 김지영으로 네. 이 책은 1982년생 김지영 씨의 인생에 따라서 총 6개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는데요. 2015년 가을에서는 김지영 씨의 몸의 내부에서 생긴 어떤 일의 시작을 드러내고 있고 1982년에서 1994년에서는 손자를 간절히 바랬던 친할머니를 통해서 느낀 편견과 국민학생이었던 지영 씨가 최초로 겪었던 차별에 대한 이야기. 이어서 1995년에서 2000년 2차 성징을 겪으면서 사춘기 시절의 지영 씨가 그려져 있고요. 계속해서 2001년부터 2011년 챕터에서는 대학교 입학으로 성인이 된 지영 씨의 본격적인 사회생활이 펼쳐집니다. 2012년에서 2015년에서는 결혼과 출산의 문제, 그리고 마지막 2016년은 정신이 아픈 지영 씨의 정신과 주치의의 말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이 내러티브 구성도 다른 소설과는 조금 다른 구성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보면은 이 책의 화자가 이제 결국에는 김지영 씨의 상담을 담당하는 의사의 기록이라는 게 이제 밝혀지게 되는데요. 스포일러인가요, 이거? 어떻게 되나? 그런가? 그런 건가요? 많이들 이제 다 다 쓰시더라고요, 후기에. 네. 네. 맞아. 지금 이제 6개월 그래, 정도 맞아요. 됐으니까. 이쯤에서는 괜찮습니다. 그래. 근데 이렇게 화자를 이렇게 설정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좀 궁금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김지영 씨의 그 삶을 쭉 적어야 되니까 김지영 네. 씨의 삶의 경험들 그리고 그때 김지영 씨가 했던 생각들 그런 거를 굉장히 속속들이 심정까지도 다 잘 알면서도 그렇지만 좀 외부의 시선에서 스스로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나 이렇게 감정이 들어가지 않은 좀 객관적이고 외부의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그리고 또 중간에 이제 뭐 통계 자료나 이런 게 같이 들어갔잖아요. 그걸 자연스럽게 쓰려면 좀 보고서 형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고서 형태를 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상담하는 의사로 설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 정신과 네네. 의사이신 네네네. 거죠? 저 같은 경우는, 여성의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금 본격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었던 계기라고 할 수 있었던 게 그 김태훈 씨의 칼럼이었어요. 똑같아요. 정말요? 네네. 뭐였지? 나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러니까 되게 화제가 됐던 것 같긴 한데. 그러니까 IS보다 페미니스트들이 더 무섭다. 어떤 그런 논조의 글이었어요. 근데 저는 글이 저에게는 약간의 터닝 포인트 같은 네, 맞아요. 사건이어서 이제 조남주 작가님은 어떤 그런 네. 계기가 뭐였는지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똑같았네요. 네, 그때 그 칼럼이 이제 2015년 네, 초였죠. 네, 맞아요. 네. 얼마 안 됐네요. 네네. 그러니까 재작년 초에 칼럼이 나오고 그러면서 저도 전에는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러니까 일단 저는 뭐 페미니스트는 아니지만 하고 말을 시작한다거나 뭐 네. 페미니즘 잘 모르지만 하고 말을 시작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칼럼이 나오고 많은 여성들이 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해시태그 운동을 하고 하면서 나의 정체성을 내가 정립하고 그걸 계속 공부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됐고 예, 김태훈 씨가 되게 본의 아니게 한국 여성주의의 한 획을 그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정말 미웠어요. 그분이 되게 아니 어떻게 IS하고 비교를 할 수가 있는가. 물론 그 뭐 제목을 그분이 뽑은 게 아닐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거나 그러나 이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좀 고마워지면서 아니, 그런 마음이 또 일견 들더라고요. 그랬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은 그것 때문에 제가 개안을 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칼럼 이후로 제가 볼 때는 크고 작은 어떤 그 사건 사고들이 맞아요. 정말 우후죽순으로 빵빵빵 터지기 네네.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강남역 사건도 일어나게 되었고 어쨌든 그 일련의 어떤 크고 작은 일들을 보시면서 이제 우리 사회에 있는 여성 혐오에 대한 작가님의 어떤 생각은 어떠신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어떤 분이 우리는 다 식초 안에 들어가 있는 오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를 식초? 네, 식초. 네. 그러니까 나는 아무리 생생한 오이야라고 생각해도 식초 안에 담겨져 있는 이상 나는 피클이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있으면서 아까 유조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여자라도 내가 여자를 좋아해도 이게 여성 혐오인지도 모르고 여성 혐오를 하는 그런 시기였다고 생각해요. 근데 네. 2015년 정도의 계기가 되면서 어떤 것이 여성 혐오인지 어떤 것이 잘못됐는지를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여성들도 뭐 관심 있는 남성들도 목소리를 많이 내고 좀 계속 바뀌어가고 있다고 느끼고 있어요. 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특히 우리 관희 씨가 어떻게 읽으셨을지도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저희가 이제 작가님 오셔서 알겠지만 지금 보면 이 스튜디오에 저만 남자예요. 진짜.
지난번에 언제였죠? 출산이었나요? 그 다룰 때 아무래도 아이는 괜찮습니다를 다룰 때 그때도 참 뭐랄까요? 어려웠어요.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한 미혼 남성으로서. 근데 이제 이 책은 희한하게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 82년생의 바운더리에 들어있다는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 안에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내가 국민학생일 때, 내가 중고등학생일 때 봤던 풍경들과 굉장히 흡사했고 제 집에 있는 제 여동생이 있는데 저랑 이제 3살 차이인데 사실은 여동생이 겪었을 법한 네.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동생이 약간 이런 심정이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돌이켜보면은 저희 집이 2남 1녀인데 아마 어쩌면 내 여동생도 이런 것 때문에 내심 자연스럽게 많은 것들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왜냐면 저희 집도 그냥 평범한 집안이고 사실은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그런 어떤 기왕이면 아들들이라는 그런 어떤 의식이 당연히 깔려 있는 집안에서 저도 자랐거든요. 그래서 약간 남 얘기 같지 않은 거에 대한 공감도 있으면서 약간 이게 다 내가 거쳐온 어떤 환경과 풍경이구나라는 생각이 약간 씁쓸하기도 하고 복잡한 생각이 들었어요. 네. 누나는 어땠어요? 저는 아까 얘기했지만 정말 불타듯이 읽었지. 왜 뭐합니까? 네. 그렇군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저희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참 의미 있게 읽은 소설인 것 같습니다. 맞아. 노회찬 의원이 소셜미디어에서 추천했고 금태섭 의원이 무려 300권을 사서 동료 의원들에게 나눠줬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정치인들에게 필독서로 이 책이 꼽히는 이유가 또 있을까요? 그 남성 독자분들 그리고 이제 금태섭 의원님 읽으신 그 후기도 보니까 정말로 잘 모르셨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 같이 살아가는 이 절반의 세상에 대해서 좀 제대로 왜곡하지 않고 드러내주는 그런 뭐 텍스트나 뭐 작품이나 이런 게 요새 많이 부족했었나 그래서 잘 모르셨었나 보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국회에 워낙 입법 기관인데도 남자분들밖에 없잖아요. 네. 한 16% 정도 여성 의원이 그렇다고 들었는데 그래서 여성의 목소리를 좀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신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어떤 리뷰들을 읽으면서 굉장히 놀랬던 게 뭐냐면 관인은 굉장히 리얼하고 어떤 그런 객관적으로 받아들여 줬지만 그 적지 않은 수의 남자들에게는 이게 되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이 또 왔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좀 오바다. 너무 그렇게 좀 그렇게 현실적이지 못하게 썼다라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놀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관희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 책의 곳곳에 현실적인 그 사실적인 통계들이 각주로 막 달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현실적이지 않다라는 느낌을 남자들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얼마나 또 무지했고 또 얼마나 우리가 너무 그냥 당연시 해왔던 것들이 얼마나 또 길었을까라는 생각도 반면에는 들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노회찬 의원이나 금태섭 의원이 이렇게 굉장히 아껴주셨잖아요, 이 책을. 그래서 그게 저한테는 그래서 더 되게 반가운 어떤 이벤트로 다가오더라고요. 네. 지금 저희가 꾸준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책 안에는 일종의 그 논픽션처럼 그 통계 자료 그리고 그 당시를 대변하는 어떤 수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했을 것 같은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봤더니 정작 석 달 만에 작업을 완료한 소설이다. 맞아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만큼 작업이 순조로웠다는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쓰기 시작하고는 석 달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와. 그러니까 이 소설을 써야지라고 생각하고 자료를 찾았던 게 아니라 네네. 지금 김태훈 씨 때문에. 돌아보니 고마우신 김태훈 씨 덕분에 관련된 자료들을 제가 나도 알고 싶고 내가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찾아보고 모으고 그랬어요. 그래서 기사도 쭉 보고 데이터도 모으고 그게 어느 정도 모이고 나니까 내가 내 언어로 좀 다시 써보고 싶다라고 해서 쓰기 시작했고 그래서 쓰기 시작해서는 굉장히 금방 썼어요.
힘든 점은 없으셨나요, 그러면? 그러니까 쓸 때는 네. 되게 바로바로 막 몰입이 돼서 바로바로 되게 빨리 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아이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잠깐 유치원에 간 사이 그리고 아이랑 남편이랑 자는 밤 시간 그때 잠깐씩 쓰는데 근데 이게 이렇게 작업 시간이 이렇게 띄엄띄엄 있으니까 딱 들어가기가 힘든데 이거는 바로바로 들어가져서 되게 잘 써져서 그건 되게 좋았고 근데 또 저도 되게 제 얘기 같은 내용들이 많이 있고 네. 쓰면서 생각해보니 아 나도 이런 경험 있었는데 나도 속상했는데 나도 그때 말 못했는데 그런 게 막 되게 울컥울컥 올라와서 사실 쓰면서 되게 많이 울었어요. 많이. 그래서 정신없이 쓰면서 막 눈물을 줄줄 흘리고 있는 걸 남편이 자다 깨서 가서 물 마시러 나왔다 보고 깜짝 놀라고 화장실 가려고 나왔다 막 깜짝 놀라고 네, 그랬었어요. 아니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진짜 제 개인의 경험들이 진짜 막 무슨 옹달샘 샘물 그 올라오듯이 퐁퐁퐁퐁 그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그 이 책에 보면은 김지영 씨가 학생 때 버스에 쫓아 타서 쫓아오는 그 에피소드 맞아요. 있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서 나는 남자니까 그런 거를 단 한 번도 겪을 일이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가끔씩 이제 여자 동창들이나 이런 애들 얘기 들어보면 다 한 번씩은 겪은 거예요. 네. 지하철, 버스 같은 데서. 그래서 좀 저는 그거를 초등학생 때부터 그런 비슷한 경험을 겪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에피소드였죠? 근데 그러니까 저는 6학년 때 이제 학교를 끝나고 집에 이제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누가 제 머리채를 이렇게 낚아채더니 1층까지 질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어디서 1층까지요? 우리 교실에서. 학교에서. 학교 수업이 끝나고 교실 문을 나서자마자 누가 내 머리채를 잡고 계단을 질질 끌어가는데 그 우리 반 애였는데 그 저는 이유도 모르고 질질 끌려갔죠. 일단은 그 가다가 이제 내려와서 너 왜 그러냐 얼마나 나한테 당황했을까. 그랬더니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는 거예요. 혼자 망상. 그래서 내가 근데 걔는 정말 저의 안중에 1도 없었던 1도 없었던 내가 뭐 좋아해서 쟤를 어떻게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그냥 노관심이었던 그런 애였는데 걔가 말하기를 제가 자기를 가지고 놀았다고 그렇게 끌고 갔어요. 근데 이 책에서도 보면은 김지영 씨에게 네가 나한테 웃으면서 유인물 나눠주고 갈 때도 웃으면서 가겠다고 꼬리치고 그러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너무 막 소름이 돋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 저는 진짜 근데 이거는 저만의 경험이 아니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냥 여자라서 그런 경험을 한 거였거든요. 이를테면 치마를 입고 길을 가다가 뭐 짜장면 배달하는 오토바이 타는 배달부가 지나가면서 제 치마 속에 손을 확 넣고 가더라고요. 그런 경험 근데 아마 비슷한 경우 다 있을걸요. 그리고 뭐 어두운 어떤 저녁 때 학교 끝나고 고등학생 때였는데 집으로 가면서 육교위를 이제 올라가는데 맞은편에서 걸어오는 남자가 저를 스쳐 지나가면서 아 가슴 존나 작네 이러면서 지나간다든지. 근데 남자들은 그런 경험 안 하잖아요. 여자들이 지나가면서 아 고추 되게 작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그런 경험을 할 일이 없잖아요. 할 일 없죠. 근데 저는 그런 일을 수시로 당하고 지하철 안에서도 서서 책을 보고 있으면 어떤 취객 아저씨가 와서 뭐 시비를 건다든지 뭐 하는 식의 어떤 그런 경험이 정말 뭐 많았어요. 입이 아플 만큼 말을 굳이 할 것도 없을 만큼 많은데 이 책에서는 정말 이게 자잘하게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겪었던 정말 그런 숱한 저의 체험, 개인적인 체험들이 물밀듯이 막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너무 그러니까 작가님이 쓰시면서 되게 우셨다고 했는데 그게 되게 분해요. 그러니까 가슴 되게 장래하고 지나갔던 그 남자에게 나는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내 치마 속에 손을 넣고 갔던 그 남자에게 나는 왜 아무것도 하지 못했는가? 어떤 분함이 되게 사소한 거지만 너무너무 끈질기게 나를 괴롭혀오고 진짜 지금도 진짜 막 자다가도 막 너무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일어날 정도로 그런 분노가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공감을
했죠.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스튜디오 안에서도 이렇게 가까운 사례가 있듯이 이 책의 김지영을 보면서 이제 남일 아니다. 내 얘기 네. 같다라고 생각한 사람이 많을 텐데 어떤 걸 좀 참고하셨나요? 그 실제로 주변에 인터뷰도 네. 많이 하셨을 것 같기도 하고. 예. 이제 뭐 SNS에 올라오는 네. 경험담들 그때 여성들이 본인이 겪었던 그런 불평등한 경험들을 많이 개인적으로 올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많이 찾아보고 2015년 그 김태훈 네, 칼럼 그렇죠. 이후에요. 예. 그분 자꾸 언급되네요. 그랬고 그리고 이제 특정 집단들이 모이는 그런 카페들이 인터넷 카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엄마들 카페, 취업 준비생 카페, 뭐 중고생들 입시 정보 나누는 카페 그런 데서도 그런 정보뿐만이 아니라 경험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니까 그런 데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서 굉장히 일반적이다, 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조금 이렇게 추려서 작업을 했어요. 뭐 다른 어떤 네. 뭐 책이나 영화 같은 것도 좀 참고하신 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에피소드에서 참고하진 않았고 네. 그 이제 김지영 씨의 일대기 형태다 보니까 가족들이 뭐 어떻게 살았고 이제 가족의 변화나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네. 그거는 그 확률 가족이라는 책이 예, 그 박해천 교수님이 기획하신 그 책에서 그 에코 그 베이비붐 세대들의 그 주거와 아파트 얘기 그리고 그 부모 세대 얘기들도 되게 디테일하게 자세하게 잘 나왔었어요. 거기도 이제 사례자들 중심으로 예. 그래서 그 내용들 보면서 그 시절에 이런 일들이 있었고 그 시절에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 역할, 자녀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았구나 그런 거 좀 전반적인 이 가족의 그 흥망성쇠를 잡는데 그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전 그래서 그 제가 여성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뭐 100%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네. 공감이 더 많이 됐냐면 결국에는 이게 하나의 김지영 씨의 가족사이기도 네. 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그 설명하셨던 묘사했던 디테일들이 너무나 때로는 내 가족 같고 때로는 내 친구들 가족 같은 얘기라서 더 좀 공감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01학번 82년생들과 학교 다니다 보니까 그 시대 IMF, 그 시대 아버님들이 네. 이제 기업에서 나와서 자기 사업을 하다가 이제 네. 무너지는 이야기, 그 안에서 아들, 딸들은 각각 또 어떻게 각자 도생으로 또 살아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또 이제 저는 또 그 요조 누나랑은 다른 측면에서 네. 또 공감이 많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 어떤 인터뷰에서 저도 봤는데 네. 극적 상황과 남성이 직접 가해자가 되는 상황은 쓰지 않았다고 네네. 예, 설명하셨던 인터뷰였는데 그래서 작품 수정 과정이 크게 달라졌다고 들었거든요. 수정 전후가 좀 달라졌던 음. 얘기인가요? 어떤 네, 그러니까 부분이 달라졌나요? 좀 남성 독자들이 보기에 좀 거부감 없이 조금 그 안에 있는 인물이 좀 거기는 남자 인물한테 본인을 좀 대입하게 될 수도 있는데 네. 그럴 때 너무 거부감이 느껴지면 얘기가 들어오지 않을 것 같아서 그렇게 직접 가해자가 되는 상황 그런 걸 좀 빼고 이거는 범죄다라고 생각이 들 만한 상황들을 좀 뺐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김지영 씨가 성인이 돼서 연애를 하고 그럴 때 뭐 헤어지면서 뭐 스토킹을 당한다든지 데이트 폭행을 당한다든지 원치 않는 임신과 뭐 임신 중절 수술 이런 걸 겪는다든지 그런 에피소드들을 좀 썼었는데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제 다 뺐죠. 그 소설에 보면은 김지영 씨의 남편 장대현 씨인가요? 네, 정대현. 정대현 씨. 네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정대현의 삶도 되게 궁금하더라고요. 약간 그래서 혹시나 이건 되게 좀 변두리 이야기긴 하지만 나중에 혹시 정대현 혹은 뭐 79년생 정대현이랄지 뭐 이런 거 한번 또 쓰실 생각은 없으신지. 저도 궁금하네요. 듣고 보면 다들 본인과 본인 상황에서 비슷한 분들의 인생을 궁금해하시는 건데 정대현 네. 씨 궁금하시는 분도 있었고 언니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맞아요. 맞아. 남동생은 그러면은 무슨 공부를 하는 거냐 이렇게 맞아. 네, 물어보시더라고요. 지영이 아빠는 어떻게 됐냐? 그러니까 진짜 보면은
그 관희 씨는 어땠어요? 여기 보면 가족들 얘기가 이제 나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실제로 그 남동생을 이제 정말 일단은 할머니가 극진하게 편애를 하고 그리고 집에서도 이제 엄마도 이제 그 아들을 좀 더 챙기는 어떤 모습을 보고 나중에는 그 아들이 자기에게 이렇게 행해지는 어떤 편애를 너무나 당연시 여기는 모습들이 좀 그려지잖아요. 진짜 너무 얄미워가지고 내가 책 속에 이 가상의 인물한테 이렇게 현실적으로 빡쳐도 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만큼 너무 얄밉더라고요. 관희 씨는 관희 씨 어떠셨어요? 집에서? 저는 제가 장남이고 네. 제가 또 장손이에요, 집안에. 그러니까 항상 스포트라이트를 많이 받을 수밖에 귀남이에요.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게 되게 모르겠어요. 거기 막내, 이 소설 안에 막내는 어땠을지 모르겠지만 막상 그 위치 되면 되게 부담스러워요. 네. 본인이 원치 않는 스포트라이트도 때로는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미워하지만 마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막내도 어릴 때는 이제 철없을 때라 너무 이렇게 당연하게 여겼는데 좀 나이 들고 나서는 관희 씨처럼 좀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지금 얘기 들으니까 드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 작품 보면서 그런 이제 막내 아이랄지 약간 이제 내가 봤을 때 얘네 억울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인물들이 몇 보이긴 했어요. 왜냐하면 100% 이 요조가 미워하겠는데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랬군요. 이 초등학교 교실의 짝꿍 배정부터 크고 작은 사회적 편견, 뭐 대학 동아리든 아니면 직장 생활에서든 이런 차별 속에서 결국 김지영 씨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또 저희 두 사람은 아무래도 또래다 보니까 더 공감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작가님 개인적으로는 알게 모르게 이런 차별이나 불평등 경험해 보신 것이 있다면 그리고 그 안에서 작가님은 또 어떻게 그 대응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어렸을 때나 그 일을 할 때 직장 생활할 때 생각해 보면 사실 잘 몰라서 대응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여자라서 겪는 일이 맞나? 이게 잘못된 게 맞나라는 생각조차 못했고 그걸 하더라도 이걸 내가 지적하면 이건 좀 예민한 건가? 그냥 넘어가도 되는 일인가? 그런 일로 이제 넘어온 일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그게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이불킥을 하게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는 딸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딸을 키우면서 성별 때문에 어떤 제한을 둔다거나 그러지 않게 관심사든 취미든 목표든 제한을 두지 않게 하려고 제 첫 번째 그 노력은 딸을 헬페미로 키워내는 거지고요. 무슨 뭘로요? 지옥의 페미니스트.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있는 집, 저희 시댁 그리고 저희 친정 집 안에서 사실 집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그게 정말 어떻게 말도 할 수가 없고 바꾸기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 안에서 네, 조금씩 생각이 바뀌지 않는 어르신들께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바꿔가려고 노력해요. 그 부분 사실 전 여쭤보고 싶었는데 네. 아무리 강인한 소신을 갖고 있어도 그게 자신의 가족의 테두리로 들어오면은 사실 그러지 맞아요. 못할 때가 되게 많아요. 네. 사실 불가능에 가깝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 어떻게 좀 그거를 대처를 하세요? 제가 봤을 땐 거의 투사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라면 전통적인 가족 안에서 하기 위해서는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신 여성분들이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되게 많은 사회 운동들이 내가 먼저 실천하고 내 주변에게 함께 실천하자고 하는 운동이거든요. 근데 이 여성주의는 내 주변의 누군가가 나와 가까운 누군가가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된다거나 구조 안에서 그런 경우가 너무 많아서 사실 내 주변부터 바꿔가기가 되게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에게는 주변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좀 먼 거리일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모르는 누군가에게 내가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누군가에게 자꾸 얘기하고 바꾸고 의사를 전달하면 그 사람의 또 주변이 바뀔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내 주변에서
바꾸자라고 하는 문제가 아니라 멀리 있는 사람부터 시작을 해도 되는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금씩 어르신들도 바뀌실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도 명절을 지내는 모습 이런 게 계속 이제 아들, 딸들이 계속 얘기하니까 조금씩 바뀌고 규모가 줄고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바뀌어 가더라고요. 어쨌든 자기가 낼 수 있는 목소리를 내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네. 지금의 세대에서 인식을 바꾸는 거는 저는 정말 힘든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다만 이렇게 지속적인 목소리를 들으면 그 신경을 쓰거든요. 내심 맞아요. 그 동의하지 않고 불만이 있더라도 겉으로 의식적으로 자기 행동을 좀 조심하게 되고 자기 말도 좀 조심하게 되고 눈치를 보게 되는데 전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 소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작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말 모르고 그냥 당하기만 했던 그래서 정말 이불킥을 유발하는 어떤 그런 날들을 지나서 지금은 저 같은 여자분들도 되게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뭐 진짜 하다못해 지하철을 타기 전에 저는 약간 다짐을 해요. 지하철을 타기 전 스크린도어 앞에서 이제 문이 열리고 타기 전에 좀 다짐 비슷한 것을 해요. 어떤 다짐을 합니까? 만약에 내 주변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면 난 가만히 있지 않아야지라는 다짐을 해요. 그냥 겁이 난다고 해서 아니면 내일이 아니라고 해서 그냥 지나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의 준비 같은 거를 좀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근데 아마 그런 뭐 어떤 비장의 정도는 다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본능적으로 의식하고 있는 여자들이 정말 많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오늘 특히 말을 잘해요. 원래 평소에 그 말과 말 사이에 그 어떤 약간 이런 게 굉장히 많은데 오늘 거의 내가 봤을 때는 역대 방송 중에서 가장 어떤 그런 말을 청산 뉴스처럼 잘하는 날이 아닌가. 물을 만나는 날이 아닌가. 저희 그거 해야 되잖아요. 작가님 그 구절 읽어주시는 그거 해야 되는데, 네. 작가님 뭐 정이 가지 않는 구절이 있겠냐면은 그 중에서도 그 마음에 드시는 구절 하나 읽어주셨으면 해서요. 네, 좀 읽어주시죠. 네. 그리고 자매의 방이 생겼다. 가장 큰 방은 부모님과 막내 동생이 있었고, 다음으로 큰 방은 김지영 씨와 언니가 썼고 가장 작은 방은 할머니 방이 되었다. 아버지와 할머니는 전처럼 자매와 할머니가 한 방을 쓰고 남자애가 따로 방을 써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지만 어머니는 확고했다. 연세도 많으신 할머니를 언제까지 손녀들과 같은 방을 쓰시게 할 거냐며 혼자 편하게 라디오도 듣고 불경도 들으면서 낮잠 주무실 수 있게 방을 따로 내드려야 한다고 했다. 아직 학교도 안 들어간 애한테 방은 무슨 방? 어차피 밤마다 베개 끌어안고 안방으로 쪼르르 올 텐데 너 혼자 잘래? 엄마랑 잘래? 7살 막둥이는 절대 엄마와 잘 거라고 방 따위는 필요 없다고 주장했고 어머니의 계획대로 자매는 자매만의 방을 갖게 되었다. 어머니는 자매의 방을 꾸며주려고 아버지 몰래 돈을 따로 모아두었다고 했다. 새 책상 2세트를 사서 해가 잘 드는 창가에 나란히 놓았고 옆 벽면에 새 옷장과 책장을 놓았고 1인용 요 이불 베개 세트를 하나씩 새로 사주었다. 그리고 맞은편 벽에는 커다란 세계 지도를 붙였다. 여기 서울 좀 봐. 그냥 점이야 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점 안에서 복작복작하면서 살고 있는 거다. 다 가보진 못하더라도 알고는 살라고. 세상이 이렇게나 넓다. 네. 그 수많은 구절 중에 이 부분을 택하신 이유가 어떤 걸까요? 엄마가 되게 딸들을 많이 그러니까 본인이 겪어온 삶을 돌아보면서 딸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도 딸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엄마가 좀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시대의 자신의 딸을 그렇게 키워야만 했던 어머님들한테도 굉장히 유의미한 그러니까 82년생 김지영을 딸로 둔 어머니들에게도 상당히 좀 남다른 의미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정말 그렇네요. 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작가님이 또 내노라 하는 헬팸이신데 오늘 진짜 너무 아쉽다. 요 옆에 계셨어야 되는데. 맞아요. 못 오신 작가님이요?
그렇게 되게 투쟁을 아끼지 않는 투사 정말 투사인데 오늘 함께 할 수 없었던 게 너무 네. 아쉽네요. 82년생 김지영 씨의 기억을 바탕으로 네. 대한민국 여성들의 차별받는 일상에 대한 얘기 나눠보고 있었는데요.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되어서 네. 내일 이어서 계속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네. 편안한 밤 되세요.